당질을 제한하면 고효율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로 채워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피곤한 몸이 아니라 덜 지치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용약이 없는 상태라야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혈당 다이어트, 저당 식단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유행을 따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본래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당뇨병이 좋아진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미즈노 마사토는 일본의 의사로 2형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며 탈인슐린율 100%라는 성과를 남긴 인물입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 전원이 약이나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 개선을 이뤘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을 환자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저자 본인 역시 직접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질 제한 식사를 통해 간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책의 내용은 책상의 이론이 아니라 의사 자신의 몸에서 먼저 확인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당뇨병의 악순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질이 많은 식사가 반복되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그 과정에서 췌장은 쉬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간다. 그리고 결국 약과 인슐린이 늘어나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묻습니다. 왜 혈당을 올리는 식사를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약을 계속 늘려야 할까? 특히 저자는 당질 중독은 철분이 부족해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 당질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식사를 하고 나서 배는 분명히 부른데도 달달한 과자나 빵이 자꾸 생각나는 게 혹시 철분 부족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책에는 당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질을 제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당질을 줄인 식사를 길게 유지하는 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좋아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면서 탈인슐린율 100%. 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미즈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유아이 병원 당뇨병내과 외래에서 10년간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환자들을 진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지방간을 지나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의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신장 160cm에 76.8kg으로 BMI는 30, 의학적으로 중등도가 세 번째로 높은 2도 비만의 상태, 즉 병적인 비만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배부를 만큼 식사를 하고 나면 후식으로 꼭 과일이나 과자를 먹곤 했습니다. 가끔 다이어트 시도도 해봤지만 공복감을 참지 못해 간식을 먹고 반동으로 폭식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 지도를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모두 당뇨병입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드 B. 아구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당뇨병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저는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BMI가 30 가까이 되자 체열할 때마다 당화 혈색소가 0.1%씩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만삭인 아내의 배와 제 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산부보다 당신 배가 더 나왔네 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배가 들어갔지만 제 배는 여전히 만삭인 그대로였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제 건강 위기를 알리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가 크는 것도 못 보고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8일 저는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대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한 권의 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성형외과 의사인 나츠이 마코토 선생으로 당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빈요법 재창자로 제가 의대생 시절부터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속 스승이라고 저 혼자 몰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나츠이 선생의 웹사이트에 언젠가부터 당질 제한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뇨병 학회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당질은 섭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지상주의자였던 당시에 저는 한동안 당질 제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불어나는 몸무게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이어트하면 자꾸 리바운드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저는 드디어 나츠이 선생의 웹사이트에서 당질 제한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쉽게 살이 빠졌다, 술도 마실 수 있다와 같은 그때까지의 제 가치관을 뒤집는 여러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가짜 요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이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직감을 받은 저는 나츠이 선생의 책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를 단숨에 모두 읽었습니다. 더욱 확신을 얻은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을 끊을래. 1년 사이 14kg 감량, 당화 혈색소가 5.2%로. 그렇게 저의 당질 제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츠이 선생의 당질 제한 스승이신 다카오 병원 이사장 에베코지 선생의 책도 전부 독파하면서 당질 제한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뭔가에 빠지면 무섭게 빠져드는 성향인 저는 일단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독하게 해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지만 당질 제한을 완벽하게 해낸 만큼 그 후의 변화는 매우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14kg 감량에 성공했고 간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화1로였던 당화 혈색소도 기준치 한계였던 5.5%에서 5.2%로 떨어지는 등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가벼워지면서 움직임이 편해졌습니다. 당질 제한 이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것이 당질 제한 이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식사 자체가 불필요해졌지만요. 당질 제한 이전에 저는 보통 휴일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PC만 보는 등 활동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휴일에는 항상 어느 곳이든 멀리 강연회를 나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당질 제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점점 더 비만이 되고 간염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당뇨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그 효과에 확신을 갖게 된 저는 당질 제한을 실제 임상에서 당뇨 환자 치료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실제로 점점 좋아지면서 당질 제한의 효과를 실감했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이론적으로도 매우 옳다고 느꼈으며 이에 비해 효과가 매우 미미한 기존 요법으로 환자들의 식사 지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의사의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래에서 실시한 당질 제한의 치료 효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근 의료기관 가운데 1, 2위를 다툴 만큼 많은 인슐린을 처방했으나 당질 제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인슐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치료의 경우 인슐린은 하루 10단위 정도밖에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질 제한을 실시하면 그 10배에 해당되는 약 100단위의 인슐린까지도 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와는 효과 수준이 완전히 다르며 그야말로 급이 다릅니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다시 한번 환자들의 탈인슐린율을 재조사해 봤습니다. 당질 제한 치료를 시작한 2014년부터 5년 동안 인슐린을 자가 주사했던 2형 당뇨병 환자를 선별하여 자가 주사를 끊게 된 증례수를 나타낸 것이 표 1입니다. 당질 제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 인슐린을 투여했던 2형 당뇨병 환자들은 2018년 4월 현재 모두 인슐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탈인슐린율 100%. 이러한 보고는 학회 발표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성과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통원하는 환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생각은 더욱 확고해지면서 저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발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와 SNS로 정보를 제공하고 강연회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출판 제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계기를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당질이 미치는 여러 영향들과 당질 제한의 뛰어난 효과에 대해 소개합니다. 당질이 췌장의 과로사를 일으키다. 당질이 풍부한 식사로 혈당치가 상승하면 당뇨병의 지표가 되는 당화혈색소도 함께 높아집니다. 당화혈색소란 과거 1, 2개월의 혈당치를 반영하면서 상승되거나 저하되는 수치로 당뇨병 조절 지표로 사용됩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당화혈색소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으니 먹는 약을 늘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정량의 먹는 약이나 인슐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날마다 많은 당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췌장에 점차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과 같은 과로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자가 인슐린이 줄어들므로 결과적으로 혈당치와 당화혈색소가 더욱 상승하게 되고 또다시 먹는 약과 인슐린 투여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혈당치를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약과 인슐린은 몸의 어떤 반응, 즉 혈당치를 떨어뜨리면서 공복감을 유발합니다.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먹으면 혈당치가 떨어지면서 이에 반응하여 배가 고파집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흐름입니다. 특히 혈당치가 낮을 때의 공복감은 매우 강력합니다. 혈당치를 높이기 위해 당질을 섭취해야 해 라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이 충동을 참지 못하고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치는 물론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음 진찰에서 또 약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난 약 때문에 공복감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면 또 먹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치는 또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저는 수없이 진찰해 왔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인슐린 강화 요법이라는 하루 3, 4회의 인슐린 피하 주사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상태, 즉 자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인슐린을 외부로부터 주사하는 방법 이외에는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물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의 진행은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합니다. 3대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장애를 비롯하여 동맥경화 등 전신에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상황을 변화시킬 때가 왔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더라도 눈이나 신장의 합병증 없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경과를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인슐린의 3대 만성위험, 비만, 치매, 암. 저혈당이 일으키는 병폐는 인슐린의 급성위험입니다. 급성이 있으면 만성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위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만성위험을 인슐린 3대 만성위험이라 부르고 있는데 바로 비만, 치매, 암의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인슐린 자체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이므로 기초 분비량의 인슐린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많은 양의 인슐린이 체내에 머무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만성위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당치를 직접 상승시키는 유일한 물질은 당질 뿐. 거듭 강조하지만 혈당치를 직접 상승시키는 것은 당질 뿐입니다. 이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실시되는 당뇨병 교실에서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발행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생활 지도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질만이 혈당치를 직접 상승시킨다.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높이지 않으므로 당질이 혈당치를 직접 상승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형 당뇨병은 음식 중의 당질이 혈당으로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대사나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형 당뇨병의 주요 발병 원인은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 당질의 과다 섭취가 계속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효과가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이형 당뇨병 치료에서는 혈당으로 바뀌는 성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형 당뇨병에서는 당질 과다 섭취에 따른 내장 지방 증가 또한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장 주위의 지방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축적하는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아디포사이토카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인슐린의 혈당치 저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이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은 내장 지방의 증가에 비례하여 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세포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세포 안에 지방이 넘치면서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액으로 배출됩니다. 혈액 속에 유리지방산이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인슐린 효과가 떨어집니다. 즉,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1. 내장지방에서 방출되는 나쁜 아디포사이토카인, 2. 세포에서 혈액으로 유리된 지방, 이 두 가지가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지방은 살이 안 찌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지방에 관해서는 나쁜 지방설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의 섭취 기준이 2015년에 철폐되었습니다. 미국 대규모 개입 시험 등의 데이터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지방에 대한 오해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개입 시험은 약 5만 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평균 8.1년간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지방 열량 비율 20%로 강력하게 지도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심혈관 질환, 유방암, 대장암 위험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의사회 잡지 2006년 2월 8일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즉 지방을 섭취하든 안 하든 심장과 혈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방암과 대장암에 걸리는 정도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에 대한 상식이 뒤집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지방 자체는 혈당치를 높이지도 않고 비만의 원인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방과 혈당치에 관한 최신 상식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기피되어 왔던 지방이야말로 당뇨병 개선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음식으로 혈당치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나머지 열량은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치를 내리는 식사입니다. 당질 중독에서 해방되는 방법. 당질에는 중독성이 있어 당질을 마일드 드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니코틴이나 알코올처럼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당질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독이라면 단순히 당질을 제한하세요 라는 말로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즉시 당질을 멀리하는 사람과 쉽게 당질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질을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질 중독이라는 질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질에는 금연 보조제나 항알코올 약제와 같은 중독을 끊기 위한 약제가 없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당질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질 중독에 대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새끼 먹을 때 당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옛 상식이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은 당질로 넘쳐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당질을 끊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박약해서라든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무너진 신진대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면 몸은 당질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당질 중독이 된다. 보통 인체에서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진 신진대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철분 결핍증입니다. 철분 결핍과 당질 중독. 언뜻 보기에는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체의 에너지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미소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세포 안의 발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한 개당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며 사람 몸무게의 10%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당질과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는 매우 고효율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다양한 영양소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로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대사의 최종 단계에서 철분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하면 그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사는 모두 중단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철분 결핍증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또 다른 대사회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시적 에너지 대사회로인 해당 경로라 불리는 회로입니다. 이는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도 사용하지 않는 대사로 세포 안의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사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불필요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며 몸을 산성화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해당 경로의 재료는 오로지 당질뿐입니다. 즉 철분 결핍증에 걸리면 당질을 갈망하게 되는 것은 이 해당 경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당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몸의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효율 또한 나쁘기 때문에 많은 당질을 몸이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철분 부족은 당질 중독을 일으킵니다. 빈혈 여성은 단 것을 좋아해? 철분 결핍증인 사람은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동시에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생활이 주로 당질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결핍되어 있는지 여부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인체의 철에는 혈청철과 페리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혈청철은 혈액 중에 있는 철분으로 바로 이용 가능한 상태의 철입니다.
페리틴은 몸에 저장되는 철로 저장철이라고도 불립니다. 혈청철을 수중의 현찰, 페리틴을 수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염증 반응과 간 수치까지 검사해야 하는 이유는 페리틴 수치가 염증이나 간 질환에 의해서도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혈청철, 페리틴, 염증 반응, 간 수치 등을 보고 철분 결핍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질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은 혹시 철분 결핍증은 아닌지 1년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인에게 철분 결핍증인 사람이 매우 많은데 특히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강합니다. 유독 여성들이 단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철분 결핍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철분 부족인 경우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철분제 등으로 철분을 보충하는 것이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정신적인 당질 중독인 경우 무너진 신진대사의 원인에는 철분 부족 이외에도 단백질이나 비타민, 철분 이외에 기타 미네랄 부족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토콘드리아 엔진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대사는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뇨병에서는 특히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3, C, E, 미네랄 중에서 아연과 마그네슘 등이 중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다량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해야 대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에 문제가 없고 무너진 신진대사와 같은 문제도 없는데 당질 중독인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당질 중독 환자는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은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당질을 먹어야 힘이 난다. 당질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현재 당뇨병 치료는 전대미문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대 전환기에는 그 분야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구태의연한 치료 내용이라면 본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현명하게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당질이 당신의 몸을 해친다. 당질의 정체. 당질을 섭취하면 식후에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어서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면서 인슐린이 장기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당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인간은 당질을 적게 먹는 식사가 기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봐도 서민들이 쌀밥을 하루 세끼 먹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편 생리학적으로 볼 때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입니다. 반대로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의 5가지나 됩니다.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이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은 인류가 과다한 당질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당질로 넘쳐나 있습니다. 과다한 당질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당질을 제한하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쌀밥 한 공기 150g은 당질이 약 55g입니다. 즉 밥 3끼를 먹기만 해도 약 165g의 당질을 먹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반찬으로도 당질을 섭취하므로 하루 총 200g 이상은 당질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설탕 1개로 환산해보면 하루 각설탕 66개에 해당하는 당질을 섭취하는 꼴입니다. 저는 혈당치의 정상 범위를 80에서 120mg/dl로 보는데 주식과 반찬으로 다량의 당질을 섭취할 경우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140mg/dl를 넘습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로 적정량의 당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혈당이 되면 당질은 주변 물질과 반응하여 당화를 일으킵니다. 당화란 여분의 단백질이 결합하여 체내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당화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최악의 원인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혈액 검사로 측정되는 당화 혈색소는 혈액의 빨간 색소인 헤모글로빈에 당질이 결합되어 당화된 것입니다. 즉, 당화 혈색소는 얼마나 당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섭취한 당질로 얼마나 몸이 손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질이 비타민, 미네랄을 고갈시킨다. 당뇨병 환자의 영양 상태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당질의 과다 섭취는 체내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당질은 대사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제된 당질인 백설탕과 백미, 흰빵을 영양소 도둑이라 비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제식품은 정제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실되므로 이들을 섭취하면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미는 현미의 겉껍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거된 쌀입니다. 백미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100g당 0.08mg으로 극미량이며 현미에는 그의 약 5배인 0.41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0.11mg에 비해 통밀가루는 약 3배인 0.34mg입니다. 미네랄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됩니다. 철분 부족으로 암에 걸린다? 비타민보다 더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철분 부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우 흔합니다. 이로 인해 철분이 필수인 고효율 에너지 생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몸이 철분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당질을 몹시 갈망하게 됩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당질 중독입니다. 철분의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 부족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진찰해온 당뇨병과 암 환자들의 절반 이상에서 철분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철분은 몸을 움직이고 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생산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준치조차 낮출 만큼 철분 부족인 여성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여성들 중에 만성 피로와 수족 냉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위장 용종이나 암, 여성의 경우 작은 근종, 생리출혈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상외로 여성분들 중에는 자신의 생리양이 적은지 많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양이 보통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조금씩 오래 출혈하면서 총 출혈량은 많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분은 계란과 고기, 특히 소, 돼지의 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채소로는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 등에 있는데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철분은 잘 흡수되지 않은 형태이므로 흡수율이 고기나 계란의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합니다. 식물성 철분보다는 동물성 철분이 훨씬 더 잘 흡수되므로 평소 식사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만, 간염, 간경화로 진행. 당질이 과다한 식사가 비만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새로운 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 효능이 원인입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그 작용으로 혈당이 지방세포로 흡수됩니다. 즉, 살이 찝니다. 또한 늘어난 지방은 인슐린의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효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10의 인슐린만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지방이 방해하면서 15나 20이 아니면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거나 또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면서 혈당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질이 과다한 식사를 한다.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지방세포로 흡수된다. 비만이 된다.
인슐린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된다. 혈당이 지방세포로 흡수되는 한계치를 넘어선다. 남은 혈당이 강제적으로 간에 저장된다. 지방간이 된다. 이 상태에서 계속 당이 간에 저장되면 이번에는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이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당질 과다는 단순히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질환과 암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으로 유발되는 대부분의 내장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치를 내리는 비결. 당질을 줄이기 전에 철분과 단백질을 보충한다. 당질 제한을 시작하고 처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당질 제로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인으로 좌절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박약해서라든가 근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나쁜 영양 상태가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거듭 설명했듯이 폐경 전의 여성 또는 비만 남성의 대부분은 철분 결핍입니다. 그리고 철분 결핍이 있으면 케톤체나 지방산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당질로 보충합니다. 그 결과 당질을 강하게 원하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됩니다. 당질을 갑자기 끊으면 몸은 곧바로 에너지 부족에 빠집니다. 또한 당질 중독의 상태이므로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여성은 단백질 부족도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철분 결핍과 단백질 부족을 개선시키고 당질 제한을 시작해야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수월하게 당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열량 걱정 없는 단백질 지방식으로 바꾼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칼로리 신화를 신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량이 아니라 성분별 적정량을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3가지 성분의 양입니다.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을 합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당질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열량 걱정 없는 이라는 말의 뜻은 체내 대사나 다이어트, 혈당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식사는 열량이 아닌 단백질량, 지방량, 당질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살을 빼야 할 경우에는 총 열량이 너무 과하면 몸무게가 줄지 않으므로 당질을 제한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지방, 당질의 3성분을 각각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가 하면 당질 제한식에서는 당연히 당질량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량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열량의 내용을 대충 표시하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단백질 40%, 지방 50%, 당질 10%가 됩니다. 키 160cm로 평소 운동하지 않은 중년 남성의 경우 순수 단백질량은 150g 정도입니다. 붉은 살코기로 환산하면 500g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붉은 살코기 100g 중에는 단백질 약 20g, 지방이 약 10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올리브유 한 큰술로 볶아 먹으면 앞의 원 그래프와 비슷한 구성이 됩니다. 이 3성분의 구성을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각 성분의 적정량은 개개인의 상태, 대사, 목표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당치가 떨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양과 비율을 하루하루 조절해 가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사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지방과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저당질 식사에 저는 단백지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로 식사를 한다면 이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작동되고 혈당치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으로 조절됩니다. 주식을 단백질로 섭취한다. 오늘부터 주식을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환자들이 뭘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문제는 주식을 거르기가 아니라 주식을 단백질로 먹기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주식에 적합한 단백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추천되는 것이 계란입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8종류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계란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인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A, B2, B6, B12,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E 등의 각종 비타민까지 함유되어 있어 계란은 완전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계란과 물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계란은 바로 얼마 전까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해로운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음식을 먹는다고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손상된 혈관을 수복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되는 것은 육류입니다. 닭, 돼지, 소 등 어떤 고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최근에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호르몬과 항생제가 식품 안정성의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육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에서 주식을 대체하는 음식으로는 이와 같이 계란과 고기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추천됩니다. 당뇨병이 좋아진다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회복은 약으로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약이 필요 없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